안녕하십니까. 이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육과 윤석주입니다.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진주 향교에서 제가 공부한 것을 여러 유림들께 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공부했던 것인데요. 동양과학과 유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66년생이고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한문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필 교수님 밑에서 이제 한문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들은 과목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은 것은 주역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역, 제가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주역이 이 동양과학에 관한 내용이라서 듣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상필 교수님이 이제 이후에 주역 이후에 노자, 장자도 강의해 주셨고요. 요즘에 논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용 대학 을 강의를 해주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동양과학의 내용을 이제 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유교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주 모형에 대한 것인데 우주 모형의 삼재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과학이 되려면 이제 과학 이론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과학 이론에 이제 음양설, 오행설이 이 동양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동양과학 이론이 하나의 그림으로 아마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명도라는 것입니다. 천명도라는 그림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에까지는 기본 이론이라면 이제 이제 동양과학이 응용된 내용에 대해서 동양과학의 내용, 한글이 아주 우리 동양과학 사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그 다음에 앙부일구를 비롯한 해시계, 그 다음에 또 24절기, 그 다음에 동양별자리 이런 것들도 제가 공부하긴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 뒤에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 모형인데요. 이 동양에서 우주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삼재라고 그러는데 삼재가 세 가지 재료라는 뜻이고요. 세 가지 재료는 천지인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 그림 하나에 그 동양식 이 우주 모형이 잘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하늘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땅이 보이고 있고 그 사이에 이게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이게 동양식 우주 모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구조고 요거를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냐를 뭐 그 나타내는 말을 천원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천원지방 말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땅을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모나고 끝이 있고 끝에 가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 저기 조선을 개국한 개국공신 정도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그 삼재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게 도운문헌서라고 그 책에 서문을 쓰신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한 문장이 이게 아주 이런 삼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천문은 일월성신이고 지문은 산천초목이고 임무는 시서예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말하는 천문학이고 뭐 이건 지리학이고 이게 인문학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문이라는 뜻은 여기 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문이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별이 있다. 이거 또 별 둘 다 별인데 이거 신은 북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성은 안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별들은 그 북극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무늬가 되겠고 땅의 무늬는 산천초목인데 산은 이게 땅에서 위로 솟아 있는 것이 산이고 땅 중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그게 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과 나무가 있는데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은 뭐 매년 다시 태어나는 것이 풀이고요. 나무는 이제 계속 살아있는 것이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사람들의 무늬를 살펴보면은 뭐가 있느냐. 시서 예학이 있다. 시를 짓고 이 역사책이죠.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예의, 음악을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문학, 역사, 음악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본 거죠. 이 정도전 이분이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주 모형 우주에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천지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개천설과 혼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천설이라는 것은 개천설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개천설이 무엇인지는 한자를 풀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개자가 여기 뚜껑 개자가 되겠습니다. 뚜껑 개 하늘천.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것이 이제 개천설을 나타낸 모형인데 네모난 땅이 있습니다. 네모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덮고 있는 뚜껑
이 소뚜껑처럼 생겼죠. 이 소뚜껑이라는 뜻이죠. 소뚜껑이 이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둥글게 이게 하늘이 이게 둥근 뚜껑 모양으로 생겼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천설인데, 이 개천설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이게 주비산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비산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원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죠.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삼재가 들어가 있죠. 이제 하늘,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천설, 역사가 오래된 개천설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혼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천설은 아주 너무나 간단한 모형이고,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한 시대에 장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우주 모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혼천설인데, 이 혼천설은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주가 계란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이렇게 공 모양이죠. 공 모양으로 하늘이 공 모양이고, 그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둥근데 이 물이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다른 이론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개천설하고 혼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이 개천설을 좀 잘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읽는 책이 그 공자님 말씀이나 뭐 맹자님 말씀인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에 있던 모형은 이런 개천설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뭐 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주가 이제 이렇게 천원 지방으로 생긴지 알고 사셨다는 거죠. 공자님이나 맹자님은 이제 그런 경전을 읽을 때, 그분들은 세상을 이렇게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알고서 경전을 읽으시면은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하늘이 있습니다. 이 둥근 게 이제 하늘이고요. 거기에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이 땅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나타낼 때 여기다 대각선을 이렇게 두 개를 걷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이 네 개가 생기고요.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여기가 머리가 되겠습니다. 머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모형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머리가 위가 있고, 여기 평평한 게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아래로 하고 머리를 위로 하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거든요. 식물이 되겠습니다. 식물은 이게 우리 인간 모형이랑 거꾸로 되어 있죠. 머리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엽, 말단 끝에 부분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뒤집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뒤집혀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라고 본 거죠.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식 식물 모형이고요. 동물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은
이게 머리하고 이 발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 높이가 같아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머리를 옆으로 하고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동양식 그 생명체들에 대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아무 때나 질문하시죠. 끝날 때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무 때나 저는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아무 때나 질문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동양식 우주 모형 삼재 천지인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니 더 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공부 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진짜로 공부가 뭔가요? 저는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로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양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 우주 모형을 알고 났더니 이 공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 장인 공자에다가 지아비 부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우주 모형이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인 공자를 보면은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입니다. 그냥 이게 공짜 보면 이게 공을 들인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자식 잘 되게 하라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물을 떠놓고 공을 들인단 말이죠. 그럼 공 들인다는 건데 이 공 들인다는 건 뭐냐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랑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것이 이제 공을 들이는 거고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거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랑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이제 공부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기 부자도 여기 마찬가지 글자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죠. 이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근데 하늘과 땅을 꼭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연결만 시켰는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만 시켰는데 여기 이 지아비 부자는 그 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 하늘과 땅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그러면 하늘과 땅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아마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부라는 게 뭐냐? 하늘도 공부하는 거고 땅도 공부해서 이게 둘을 연결하는 게 공부라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이분들 이어령 선생, 그 다음에 신영복 선생,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에 서양중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서양중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랑 이제 관련된 거 이게 무당 무자도 여기 보면은 이 공부할 때 공자에다 이제 사람 인자 두 개를 써서 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자에도 여기 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그냥 아무렇게나 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가 이게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동양식에서는 줄탁동기라고 그래.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늘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뭐 영감을 받아야지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줄탁 동기라는 말로 했었고, 뭐 이 서양식에서는 그거를 영감,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는 은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동양식 우주 모형에 또 우주 모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엽전이 되겠습니다. 엽전. 근데 뭐 이 엽전은 근데 우리나라만 썼다기보다 뭐 중국에서 먼저 썼겠죠. 근데 그 엽전이 이게 우주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겉모양이 이렇게 둥글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이 둥근 엽전이 생긴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네모난 건 이제 땅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둥글게 이 굴러다니면서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게 돈이 엽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스님이 이 대각국사 문집에서 이제 이 스님이라고, 이 의천이 스님이라고 하지만 왕족이었었거든요. 왕족이니까 자기 나라 고려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거냐. 그럼 경제 동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돈의 모양은 둥글고 모났다. 둥근 것은 하늘을 본땄고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니 덥고 식고 굴러서 끊임없다. 이렇게 뭐 이 동전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대각국사 의천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 고려 시대인데도 이런 우주 모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 모형, 이 동양식 삼재 우주 모형을 공부하고 나니까 또 이 처세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원만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세상을 방정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만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만하다는 것은 이 둥글둥글한 것은 뭐냐면은, 둥근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둥글둥글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에서 이게 왼쪽으로 밀면은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원만하게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하게 사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밀어도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안 굴러가고 있다가 뭐 마지 못해서 어떤 때는 굴러가기도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둥근 것은 이게 하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것은 이제 땅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최근담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 이제 이게 처세의 방, 그러니까 치세,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방정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할 말 하고 살아야지 되고, 시대가 지금은 난세예요. 이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원만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는 원만하게 살고, 근데 뭐 세상이 이렇게 치세와 난세가 이게 확실히 잘 구별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별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숙계세라고 그랬는데, 숙계, 그런 이 치세인지 난세인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는 이렇게 방정하게 사는 거하고 원만하게 사는 거를 병용 같이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때에 맞게 잘 조절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이 최근담에서 이런 우주 모형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동양식 제가 우주 모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양과학 이론이 있는데 동양과학 이론에는 그 음양론과 오행설이 있습니다. 이 과학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죠. 서양에는 과학이 있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은 동양에도 과학이 있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과학이 되려면 거기 이론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이론이 있느냐? 이 동양 과학에는 음양론과 오행설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과학이 있다는 주장을 이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이건 제가 그린 건데요. 여기 그림에서 음양론과 오행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살려면은 항상 시간이 관계가 되어 있죠. 시간이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아까 삼재에서는 말이죠. 지금 삼재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우주의 구조에 대한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거,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인문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을 하대요.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동양과학도 그렇죠. 여기 지금 우주가 그 삼재, 천지,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을 이제 태극이라고 본 거죠. 태극에서 시작이 됐고, 태극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물들이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음양론이 되겠습니다. 음양론. 그러니까 음양론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따른 이 사물들의 변화, 어떻게 변하느냐, 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음양론이 되겠고, 오행설은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사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행설이 되겠습니다. 요 태극, 우리 이 유학에서 태극이 뭐냐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태극을, 클태, 극자지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말, 태극과 비슷한 말이 태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좀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은 이 클태자니까 큰 시작.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작이 있거든요. 작은 시작이 있고, 조금 중간 단계의 시작도 있는데, 이 태극이라는 것은 아주 큰, 뭔가가 거대한 게 시작된 그 시작점을 태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시작이라고 해도 되고, 또 한처음이 이런 기독교
또 책에서 한처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거를 볼 때 말이죠. 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입니다. 무였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생겨난 거, 이것을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극, 이것이 태극인데, 근데 저희 그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 경계를 지은 거, 이 경계 지어서 그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요런 거를, 요 안쪽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계라고 합니다. 계가 있고 그 나머지를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어떤 사물이 만들어질 때에는 항상 이게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경계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지금 생겼습니다.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사물, 아니면 어떤 단체, 아니면은 뭐 여기 예를 들면 진주시, 이 진주시라는 여기 행정 단위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진주시가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뭐 행정 조직이라든지 뭐 여기 그 다른 뭐 경제 구조가 없었겠죠.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거를 태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오늘 뭐 요거는 제가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새로 집어넣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게 동양과학과 유교문화인데, 그래서 이 현대 과학 얘기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그 유인물을 보내드린 다음에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시작은 빅뱅, 이 대폭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시간에 따른 이제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금은 우주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은하계도 있고요. 여기 이런 은하계 속에 뭐 태양계도 있고, 이게 현재 우주의 모형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던 게 아니고,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에는 이런 상태, 에너지 덩어리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아주 에너지가 뭉쳐 있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고 온도도 무척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조그만 조그만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 모여 있으면은 이게 모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집약돼 있으면 이게 퍼져야 됩니다. 에너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뭉쳐 있던 에너지가 이제 퍼지기 폭발적으로 이제 우주가 이제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대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에너지 덩어리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도 내려가죠. 처음에는 온도가 무척 높았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였던 것이 이제 그 식으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생겨난 건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원자가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생겨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별들도 생겨나겠죠. 이제 그런 별들,
또 은하계도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게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하면서 이 우주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이제 대폭발 이론인데, 여기 처음 상태 이 에너지만 있는 거죠. 에너지만 있는 상태는 이 혼돈 상태가 되겠습니다. 혼돈, 여기 뭐 아무런 이 태극이랑 비슷한 거죠. 시작은 됐는데 그 안에 아무런 구조물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구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생겨난 현재 상태를 그거를 우주라고 한 거죠. 이 우주, 이거 뭐 한자로 우주로 적는데 이것을 그리스 말로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 뜻은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카오스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질서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이 대폭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동양과학의 음양론이랑 비슷한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태극만 있었습니다. 태극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아무런, 그냥 시작은 됐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물들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음과 양이 생긴다는 거죠. 이 검은 부분이 음이고 이 흰 부분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태극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이 안에 이제 어떤 사물들, 어떤 구조가 생겨난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난 게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극 이태극, 아이고야, 이게 무극 이태극이라는 말이 이게 아주 이 태극이랑 관련해서 중요한 말인데, 이게 태극 도설 주렴계 주돈이 선생이 지은 그 태극 도설이라는 책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무극 이 태극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태극이라는 건 이게 시작됐단 말이죠. 시작이 됐는데 극이 없단 말이죠. 아무런 사물이 없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무극이었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이 구조물, 양, 이렇게, 여기 음양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론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사물이 처음에 생겨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나타내는 이론이, 그것이 음양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뭐 여기 그러니까 이게 태극이 있었고 음양이 있었고, 이게 이제 또 사상이 이게 네 개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흰 부분 이 양인데, 양이었다가 계속 양인 부분을 태양, 이 양 속에서 이 조그만 음이 생겨납니다. 양 속에서 생겨난 요 음을 소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사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이다. 그러면 이건 태음이라고 하고요. 여기 원래가 음이었었는데 그 속에서 양이 조금 생겨났다. 이것을 소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네 개의 사물이 생겼다고 그래서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태극 지금 이 음양설에서 이 태극이 뭐냐가 그게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태극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런 태극은 뭔가를 아주 거대한 것을 처음
거대한 것이 처음 시작된 거를 태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큰 것이 시작하신 사람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태극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이 공자,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뭐 아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태극과 같은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작지만 그 다음에 주자, 이분도 뭐 주자학이라는 학문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자도 그 태극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왕건이나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나라라는 어떤 거대한 정치 체계를 만드셨고 시작됐단 말이죠. 이분들이 뭐 고려 시대를 세운 왕건, 조선 시대를 세운 이성계, 이분들이 태극과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우리 남명 조식이나 퇴계 이황 같은 이분들도 이 우리 지역 이 진주에서 이 학문을 펴신 분들이고 이분들의 제자가 별과 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여기 또 이분들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태극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분들도 태극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뉴턴 물리학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물리학을 만드신 분.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뭐 다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분은 뭐 상대성 이론이 없었는데 상대성 이론을 만드셨으니까 이분도 이런 태극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태극이었다가 음량이 되고 이 2개가 되고 이게 4개가 되고 4개 다음에는 뭐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2배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동양식 우리 동양과학에서는 그 변화를 하는데 뭐 이게 변화를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타나도 좋겠지만 2개씩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게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우선 이 간단하게 변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대표해서 항상 2개씩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1개가 있다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4개가 이제 8개, 16개 이게 2배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여기 뭐 계속 구조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부분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한 부분을 여기 확대를 해서 다시 그리면은 이게 원래 구조랑 이게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이 전체랑 똑같은 모양이 또 있고요. 여기를 또 이 안에를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과학의 음양론이 프랙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처음에 태극이 있었단 말이죠. 태극이 있었고 그 태극에서 이제 음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상 8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둥그런 이 원을 가지고서 이 음양론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주역에서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모양에서 이 길쭉한 것을 양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이 태극 음량이 있는데 이게 검정색이 음이고 이제 흰 부분이 양인데 요거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막대기로 나타내면 여기 양
여기 흰 부분 양을 긴 막대기로 나타내고 음을 이렇게 짧은 막대기 두 개로 나타내서 이렇게 음량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상이 생기겠죠. 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가 양이었던 것이 계속 양이면 태양, 양에서 음이 조금 나왔으면 소음. 이게 이게 두 개가 이제 음인데, 음이었다가 양이 되면 소양, 음이었다가 계속 음인 것을 태음. 요 네 개를 갖다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상이 시간이 더 흘러가면 여기서 이제 계속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4개는 8개가 되고, 이 8개가, 그걸 우리 8괴라고 하는 건데, 이 8괴, 여기 보면은 이 태양, 아래 2개가 태양인데, 태양 위에 양이 쌓인 것이 건, 태양 위에 음이 쌓이면 태, 요거는 이제 소음이죠. 소음 위에 양이 쌓이면 이, 이게 소양 위에 음이 쌓이면 진, 요거는 소양인데, 소양 위에 양이 쌓이면 손, 소양 위에 음이 쌓이면 감, 그 다음에 이거 태음이죠. 태음 위에 양이 쌓이면 간, 태음 위에 음이 쌓이면 곤. 그래서 8개, 건태이진, 송강, 감곤. 이것을 8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이게 8괴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계속 가가지고 뭐 여기 8괴인데 그 다음에는 16개, 32개, 64개.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주역이라는 책은 이 60괴 이걸 6번 반복하면은 64괴가 되거든요. 그 64괴에 대해서 64개 괴를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4개의 괴를 설명해냈는데 이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자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주역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런 이론을 제일 먼저 제시하신 분이 그 주도니의 태극도설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지금 50분인데 10분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양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음양론을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음량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과 이게 이제 음양 이론에 의하면은 음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양이 되고 양이었던 것은 음이 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게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음과 양으로 나누어야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 숫자 이 가장 기본 아마 이 보키 씨가 음양 이론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하도하고 낙서인데 근데 하도라는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양 이론의 시작은 아마 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숫자를 홀수하고 짝수로 나누어서 홀수를 양이라고 하고 짝수를 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힘이 센 거 그런 것들은 다 양이라고 그러고 좀 부족한 것들, 부드러운 거,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하늘과 땅 그러면은 높은 거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그 다음에 위를 양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음이라고 그러고 해를 양이고 달은 남자를 양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음이라고 그러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남녀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가 양이고 남자가 요즘 세상에는 여자가 양이 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동양에서는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은 양이고 안은 음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다 음양으로 나눠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괴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괴, 권태이진, 손감, 간곤인데 이 8괴 이론도 또 적용을 하려면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이 8가지로 나눠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눈 것 중에서 그 사물, 어떤 구체적인 사물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이제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권태이진 송강, 요것도 제가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태이진 송강 간곤이 건은 하늘을 나타내고 태는 연못, 이는 불, 지는 번개, 소는 바람, 감은 물, 가는 산, 고는 땅을 나타내서 자연에 있는 사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의 여기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이고 이 8괴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8괴를 그 가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건괴가 있는데 건괴는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건데 아버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곤괴는 이게 전부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님, 이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삼남 삼녀, 이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왼쪽은 남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이 양효, 이거 효라고 그러는데 양효가 이렇게 하나짜리들은 아들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양효가 3개면은 이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겨난 순서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차곡차곡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장남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양효가 있으면 이거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음효가 3개 있으면 이건 어머니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음효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이 이제 딸들인데 딸들 중에서 여기 맨 밑에 있는 딸, 이게 제일 먼저 생겨났다는 딸인데요. 장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둘째 딸, 중녀, 맨 마지막에 태어난 딸, 소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 8괴를 이 가족으로 이해하면은 요거 효를 이해하는데 많은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음양론 하니까 음양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원론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 사상이 그 이원론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원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음양설이라는 것은 음과 양 2개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항상 2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음양이지만 그 앞엔 태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원론 음과 양을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이 나온 곳은 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태극이라는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렇게 따지자면은 일원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음과 양이 다 어디서 생긴 거냐면 태극이라는 한 군데에서 생겼다. 그래서 이 음양론도 일원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사원론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음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사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이 과학에서 보면은, 이 서양에서 보면은, 4개로 되어 있는 게 고대 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4가지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흙, 물, 불, 공기, 이게 4가지로. 이것도 이 4가지로 우주를 설명하는 게 이 사상, 이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염색체 속에 다 그 DNA가 들었는데, DNA를 구성하는 그 염기가 있는데 그 4가지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래서 AGCT 그러는데, 요것도 그 DNA도 이거 사원론이란 말이죠. 이 사상, 우리 동양 사상으로 보면 사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DNA 설명하는데 우리 음양 이론이니까 그 2개밖에 없으니까 설명 못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동양 이론에는 사상 4가지 체계도 있다. 사상. 그래서 사원론도, 그러니까 우리 음양론이 사원론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것도 8원론도 될 수가 있습니다. 8궤. 그 우주에 이 세상에 있는 거를 8가지로 나누면은 또 8궤가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이게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사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4개 사상 체질만 가지면 부족하니까 거기에 그거를 8체질로 바꾸신 한의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음양론에서 이 8궤 이론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64개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다원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양론이 이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원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그 음양 이론이 발전되는 거를 이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태극, 맨 처음에 뭔가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그 태극에서 동양 이론은 항상 2개씩 갈라지거든요. 태극이 양으로, 이게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또 이 음과 양이 또 이게 4개 사상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태음, 소양, 소음, 태양,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궤, 또 이게 8개로 나눠지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 64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동양 음양론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태극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태극 하나에서 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눠져 가지고 64개, 일단 64개까지 가고, 64개도 계속 진행되긴 하는데 일단 64개에서 멈추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태극이 시간이 지나면은 64개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를 이 철학에서 철학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하나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가 되는 과정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에 해당되는 게 근본이라는 뜻이죠. 근본, 도, 그다음에
뭐 이론, 이상, 이데아, 단일성,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뭔가 출발점 하나를 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 뭐 64개가 이제 뭐 대표적인데 그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그걸 뭐 말단이라고 하고 뭐 만물 여러 가지 있죠. 뭐 그걸 기라고 하고 경험, 실제, 현실,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하나가 여러 개가 되는 것을 이것을 이 과학에서 연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역한다는 거는 이렇게 분석 나눠지는 거죠. 하나였던 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게 이제 분석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였던 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였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를 그 과학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걸 귀납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종합,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를 종합해서 하나로 만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였던 것이 여러 개가 되려면 거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 모순과 갈등이 있어야지 됩니다. 모순과 갈등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였던 것이 이게 여러 개로 되는 거는 그런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이렇게 진행되려면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부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게 하나였던 것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을 그걸 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여러 개 있던 것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면은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긍정을 해야지 되고 이 조화를 강조해야지 됩니다. 조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뭔가 같이 추구할 만한 게 함께 할 만한 게 있다. 그래서 조화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야지. 너하고 나는 다른데 너는 원수야. 그래 너랑 같이 같이 안 할래 그러면은 안 되고 용서해야 하는 거 해야지 되고요. 그런 쪽의 그 철학을 보수라고 하게 되었어요. 보수.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다양한 것들을 묶어서 이게 통합을 해서 함께 같이 잘해보자 하는 것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점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진보는 무엇을 추구하냐면은 이 다양한 것들을 향해서 이 다양한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땅에 있는 거고 여기 하나는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합해서 뭔가 하나를 해보자. 그래서 뭔가 하나를 향해서 나가는 철학을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수는 이런 거 아주 근본적인 걸 좋아하죠. 근본적인 거를 지키려고 그러고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진보는 아주 이런 원래 있던 것보다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게 논란이 많은데 제가 이거 음양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진보하고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런 우리 동양과학에 음양 이론이 있는데 음양 이론이 제일 잘 나타내 있는 것이 우리 태극기죠. 이 태극기에 보면은 여기 이게 우리 이게 음양 이론을 둥글게 나타내는 거 이게 둥근 것은 이게 원이죠. 이게 이제 태극을 나타내고 그 안에 이게 두 개가 있죠. 이게 위에 있는 거를 양, 아래에 있는 걸 이라고 이게 음양이 들어 있습니다. 음양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8개 중에서 4개를 나타냈는데 이 건괴, 곤괴,
이게 감괴, 이괴, 건곤감리가 되겠습니다. 건곤감리 해가지고 근데 이 태극기에 대한 이론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박용효라는 분이 뭐 만들었다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요즘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박용효가 제일 처음에 이 태극기를 그린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언제 박용효가 일본에 갔을 때 뭐 그랬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먼저 그려진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이 미국이랑 그 조미 통상 조약을 맺는 게 1882년 5월 달인데 그때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이 태극기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 이제 조선이랑 미국이랑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태극기 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가져가서 이게 같은 해지요. 이게 5월 달에 조약을 맺고 이제 7월 달에 자기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책에 냈어요. 이런 자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태극기 국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게 이제 건곤 감리 태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는 박용효가 그린 게 아니고 그보다 앞에서 이게 조미통상 조약을 맺을 때 그렸다는 게 이제 요즘 이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태극기가 잘 만들어진 국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우리나라 그 뭐 요즘에 제가 이제 최근 뉴스에서 본 건데 태극기가 잘 나와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뭐 이게 뭐예요? 관세 통상 미국이랑 요즘에 뭐 통상 압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협상할 때 국기를 걸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태극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위에 건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늘을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건개가 땅을 나타내거든요. 태극기를 이렇게 딱 옆으로 걸어놨더니 그랬더니 이게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고 음량이 있고 이렇게 태극기 모양에서 이 우주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미국 깃발 이거보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주 모형이잖아요. 이게 하늘 있고 땅 있고 여기 사람 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태극기 전 볼 때마다 이게 태극기 옆으로 걸어놓으면 이 하늘과 땅이 보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 걸 때 옆으로 걸 때 이렇게 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건과 곤이 잘 드러나게 태극기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거 태극기 TV에 태극기 나올 때 한번 잘 보시죠. 다 이렇게 건곤이 보이게 하늘과 땅이 보이게 걸어 놨습니다. 이 태극기 이게 저는 태극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면 태극기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양 이론이 이게 음양 이론이 저 주역에나 나오고 옛날 아주 구닥다리 이론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옹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거를 배워서 새롭게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는 건데 이거 음양 이론 이거 우리 태극 모형이잖아요. 태극 모형을 본따서 이렇게 이거 뭐야 목욕탕 이게 목욕하는 욕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기 침대를 만들었는데 이 태극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 모양이 옛날 구닥다리 이론이 아니고 이것을 잘 응용을 하면은 이런 최첨단 제품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음양 이론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양 뭐 중국, 일본, 뭐 베트남에 다 음양 이론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음양 욕조나 음양 소파를 만들어서 팔면 다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음향 이론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아까 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어떤 정해진 시기에 이게 여러 가지 존재 사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물들이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상호작용, 이제 서로 그거를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무엇을 주고받느냐?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뭐냐면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 이론이 그겁니다. 사랑, 어떤 정해진 시기에 존재하는 사물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낸 게 이제 오행 이론인데, 여기에 이 오행 이거를 오행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뭐냐면 원소가 5개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행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소 5개를 5개가 등장합니다. 그거를 보통 이 목에서부터 읽기 시작,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랑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된 것은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 사는 게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그거 잘 생각해 보면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해서 뭘 하고, 미워하니까 또 뭘 안 하고, 아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표시한 게 이제 이 오행 이론인데요. 그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이 사랑하는 관계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를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무는 말이죠, 자기를 태워가지고 불을 나게 하죠. 그래서 목 다음에는 화, 그 다음에 이 불에 타면은 또 뭐가 생기냐면 재가 생기거든요. 그 재를 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 그 다음에 토가 흙이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뭐 그게 다 부슬부슬하지만,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뭉쳐지거든요. 그 단단한 것을 바위라고 할 수도 있고, 쇳덩어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을 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산에 가시면은 그 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 나오는 데를 잘 보시면은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모래만 쌓여 있으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가 바위가 있어야지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금에서 수. 그다음에 이 물에서 이제 물에서 나무가 자라지요.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목화 토 금수. 이제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흙이 바위가 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물에서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요. 미워하는 관계는 이거 이제 이렇게 별처럼 나무하고 흙하고 보면, 나무는 어떻게 자라냐면 흙에서 영양분을 뺏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흙을 이겨요. 흙에 있는 걸 착취해서 나무가 살고, 그 다음에 물하고 흙하고 보면은 물은 흘러가야지 되는데, 거기 흙이 딱 막고 있으면은 못 흘러가요. 그래서 흙하고 물하고 싸우면 흙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불하고 하면 뭐 잘 아시죠? 물하고 불이 있으면은 물이 이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불하고 쇳덩어리 단단한 거. 이 단단한 거에다가 열을 가서 뜨겁게 하면은 예를 들어 쇳덩어리를 뜨겁게 하면은 그 물렁물렁하게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것이 그 단단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물로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하고 금하고 쇳덩어리 이 단단한 거하고 하면은 이 불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 단단한 거하고 나무, 이 단단한 것 중에 쇳덩어리, 쇠가 나무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쇠하고 나무하고 하면은 쇠가 이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쇠를 이기고, 쇠는 나무를 이기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돕니다.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이런 거를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는 이거 선순환이죠. 선순환이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뺏어 먹는, 미워하는 관계는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동양식 우리 사고는 이게 순환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면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돌고 돌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면은 걔가 돌고 돌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도와주면 결국은 내가 행복하다.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제 오행 이론이고요. 근데 이거 이제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거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미, 이거 오행 이론을 적용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또 오행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색깔도 부여를 하거든요. 이걸 동서남북 방향에 맞춰서 얘네들을 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이게 동쪽, 이 동양식 지도를 그릴 때는 북쪽을 아래다 그리거든요. 북쪽을 아래다 그리고 왼쪽이 동쪽이고 위가 남쪽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서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목과 토금수 이렇게 서로 상생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할 때 여기다 이제 색깔을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은 이게 동쪽인데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색깔 파란색. 그다음에 이거는 남쪽의 색깔인, 남쪽은 불을 나타내죠. 그래서 빨간색. 그다음에 토는 가운데 노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금, 쇳덩어리를 이렇게 딱 잘라보면 흰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흰색이고 서쪽이고, 그다음에 이 수는 이 북쪽이고 검정색을 나타내고요. 이것도 계절도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쪽은 이거 봄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여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음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 됩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약한 게 이건데요. 여기 뭐 이 목과 토 금수 이 오행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5가지로 나눠야지 돼요. 그래서 이 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동서남북 방향도 배정을 할 수가 있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뭐 색깔 이게 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가 이제 진주 향교라서 이제 좀 더 맹자의 이런 성선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 그 맹자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뭐 선하냐 악하냐에 대해서 2가지 주장이 있죠. 그 맹자의 성선설과 수은자의 성악설이 있는데 뭐 논란이 많지요. 어느 게 맞느냐. 뭐 둘 다 맞다는 이론도 있고 둘 다도 아니고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이론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본성이 네 가지 인간의 본성은 착한데 착한 본성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의예지입니다. 인의 예지. 신은 이거 신이라는 거는 인의예지 신 해가지고 뭐 이걸 다섯 가지로 하면 이거 동중서라는 그 한나라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신까지 집어넣어서 이 인간의 본성은 다섯 가지다 해서 오성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인간의 본성도 이게 오행에다가 이렇게 또 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어가지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그래서 뭐 인이 겉으로 드러나면 측은지심, 예가 드러난 것은 사양지심, 의가 겉으로 드러나면 수호지심, 지가 드러나면 시비지심, 그다음에 이런 신이 드러난 것은 성실지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요것도 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뭐 4개나 5개, 인의예지, 인의예지 신 이렇게 인간의 본성, 이 착한 본성이죠. 착한 본성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이게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우리 사단이라고 하죠.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지심 이렇게 이거를 맹자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맹자가 뭐 성선설 제가 보기에 이거 우리 그 유교의 정통학설은 공자 다음에 맹자겠죠. 그래서 정통학설은 성선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선설, 착한 본성, 인의예지 4가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 이 사단. 그 맹자에는 그거 나오죠. 어린애 얘기가 나오죠. 측은지심이 있는데, 어린애가 막 저기 뭐 갓 태어난 지 뭐 이제 뭐 몇 살, 1살, 2살이나 된 아주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요 앞에 우물이 있단 말이죠. 우물이 있는데 어린애는 뭐 구덩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요 앞에 지금 막 우물이 있는데 막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이게 어린애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착한 본성은 그거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보기만 그냥 이 측은지심이라는 거는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7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감정은 또 7가지래요. 그 희노애락, 애호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감정 여기에는 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악한 것도 이제 화를 내고 욕심 내고 하는 것들은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맹자 성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근데 인간의 감정에 보면은 이런 악한 화내고 욕심내고 하는 이런 악한 감정은 이거 어디서 생긴 거냐 말이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이거죠.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천명지위성 인간의 본성 이게 5가지 인의예지신 이것은 천명 하늘이 준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중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행설, 이 오행설이 그 우리나라 수도의 그 조선시대가 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했거든요. 그 수도로 정하면서 그 한양성을 설계를 할 때 설계할 때 그 설계 도시 한양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유교 이념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대표적인 게 그 대문, 문의 이름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한양성에 큰 대문이 4개가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여기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게 흥인지문, 그다음에 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인이 동쪽에 배당되어 있고 의가 서쪽, 그다음에 예가 남쪽, 지가 북쪽. 이게 홍지문이라고 있는데 홍지문은 제가 보니까 홍지문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숙정문을 보통 북대문으로 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게 한양성이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게 인의 예지를 해서 이게 오행 이론이죠. 오행 이론에 따라서 한양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인의 예지 다음에 마지막에 신이 있죠. 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신각이 인의 예지신 그 인간의 착한 본성의 5번째 이 보신각은 근데 아주 조선이 망할 때 이 조선이 세워질 때는 인의 예지를 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이 믿음을 여기서 강조해가지고 이게 거의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조선시대 끝날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천명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천명도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삼재 모형, 그 다음에 그 동양과학의 이론, 음양설, 오행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 그림이 천명도라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그리기는 정지훈이라는 분이 그렸어요. 이 정지훈 이분이 아마 이 퇴계 선생의 친구거나 제자, 나이 차이가 지금 7살이 나거든요. 이 퇴계 선생의 제자인지 친구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훈이라는 분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이 퇴계는 그 당시에 대학자죠. 이 정지훈이라는 분이 이 동양과학의 이론을 이 천명도라는 것에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이 퇴계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 그림이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그걸 고쳤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거 퇴계 선생이 고쳐준 천명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천명구도, 천명신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동양과학 이론이 다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둥근 거 있죠. 우리 이 동양에서 우주 모형은 삼재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양설 여기 보면은 음양설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시간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나타내는데 이 자축, 인묘를 이거를 하루 시간으로 나타내면 잘하는 건 밤 12시가 되겠죠. 밤 12시, 그 다음에 아침 새벽 6시, 낮 12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음양 이론이 들어가 있죠. 여기 밤 12시에는
이 전부 음으로 돼 있어요. 전부 음으로 돼 있다가 이제 양이 조금 생겨나는 거죠. 양이 조금 생겨나가지고 아침 새벽 6시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반반씩 있죠. 음과 양이 반씩 있고 이제 낮 12시가 되면 전부 하얗게 되겠습니다. 전부 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다가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음과 양이 다시 같아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하루로 봐도 되고 아니면 1년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 1년으로 보면 겨울이 되겠죠.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여기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게 하늘 여기 이게 천원, 하늘은 둥글다가 들어가 있죠. 천원, 여기 지방, 땅은 네모나다. 그리고 또 오행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목화, 토, 금수. 여기 목이 들어가 있죠. 목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오행이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 요거는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여기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명체들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땅이 네모나죠. 네모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거. 이게 인형. 사람의 모형인데 사람의 모형은 이 둥근 것을 위로 하고 이 평평한 것을 아래로 해가지고 제대로 서 있고요. 식물은 거꾸로 서 있는 건 식물이죠. 이게 거꾸로 서 있는 거는 식물이고 옆으로 서 있는 건 동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네모난 땅에 그런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은 사람의 본성, 인의 예지라는 건 이거 착한 본성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희노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여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 희노애락 애오욕 이게 7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4단 7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설명하실 때 이제 이게 여기 퇴계 선생이 여기에 이제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여기 이게 4단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4단인데 4단이 뭐 12지심, 측은지심, 이게 사양지심, 수호지심이 있는데 이 4단이라는 것은 이거 이기 이론이라고 그러죠. 4단이라는 것은 이가 발현된 것이고, 그다음에 7정 이거 희노애락 애오욕 하는 것은 기가 발현된 거다. 기지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퇴계 선생님은 인간의 감정을 그 이기 이원론으로 설명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대승, 제가 이름을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감정이랑 다 똑같은 거지. 뭐는 이가 나온 거고 뭐는 기가 나온 거냐. 난 기대승 입장에서 나 그거 이해가 안 된다. 다 똑같이 기 할 거 없이 다 기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건 기 이론론이죠. 기 이론론. 그래가지고 그 퇴계 선생하고 고봉 기대승 사이에 뭐 7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그러잖아요. 논쟁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논쟁인데 이 그림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고요. 그게 근데 그 고봉 기대승 그 퇴계 선생하고 고봉 사이에서 그냥 일단 끝났는데 그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 제자들이 퇴계 선생의 제자들도 있고 기대승은 제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기대승 편에 붙은 사람이 또 누구냐면 율곡 이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편을 들었냐면 이 기대승 편을 들었어요. 근데 율곡의 제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퇴계 선생하고 고봉 선생하고는 얘기가 끝났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이 악한 거, 이 악이 이게 어디서 이 선한 본성은 이거 맹자가 말씀하셨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이 악한 본성이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가지고서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 4단 7정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이 그림이 뭐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드린 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지요?